네, 의사표시를 맞추고자 이 시간에는 이제 대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있고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할 이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 이것을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이제 대리인이 하는 거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죠.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직접 갑과 을 사이에 본인에게 미치는 현상. 그러니까 권리금의 귀속 주체와 법률 행위자가 구분되는 현상이 대리라는 거죠. 그래서 X물건 15억 원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대리인과 상대방의 그 효과는 본인과 직접 상대방 사이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통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즉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 대리인 A 이렇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현명. 자, 그러면 갑은 어떻습니까? 갑에게 이게 본인의 이름, 갑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리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가지고 현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대리인이 하는 행위가 본인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현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요. 대리행위에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 관계는 이제 3명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 그리고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이제 권리금의 귀속, 이 세 가지 관계가 있는 거죠. 먼저 대리는 이제 대리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유권 대리가 있고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가 있죠. 그래서 먼저 유권 대리 보면은요, 유권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대리권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기 전에, 세 번째로 소멸 전에만 대리권이 있는 거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이건 유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먼저요.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대리권 관계고요. 대리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거고, 자,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권행위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수권행위는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 수권행위를 할 때는 먼저 그 기초적인 내부 관계가 있죠. 위임이나 고용 관계. 이것은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기초로 해서 이제 수권행위가 이루어지고,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단독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리권이 없이, 즉 수권행위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무효다라는 거죠. 자, 밑에 참고표는요, 대리는 원래 법률행위만 적용되지만은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적 요소가 강한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에는 대리 규정이 준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수권행위에서 주로 이제 임의대리를 다루는 거죠. 우리는 수권행위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범위 또한 수권행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권행위가 추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수권행위를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에 통해서 그 범위가 정해지는데 밑에 수권행위 해석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죠. 많이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의 이제 그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특히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을 때요. 이제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대리 수권행위에서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수권행위에서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무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에 규정이 있어서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권행위의 해석을, 수권행위가 수권행위로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행위는 무한정할 수 있다. 이건 본인에게 유리하니까요. 그러나 이용계량행위, 물론 이용계량행위도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지만은, 다만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하게 한다면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요.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넘기시면요, 대리권이 이제 범위가 수권행위를 통해서 보통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대리권이 이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한될 수도 있다.
자, 대리권의 제한은 우리 법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공동 대리의 제한일 거예요. 또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자, 원래 대리는 각자 대리가 원칙인 것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반드시 공동으로 해라. 그러니까 대리인이 수인이 있어서 반드시 공동으로 해라. 그러면은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동 대리가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기계획이나 쌍방 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고요. 또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의 이해가 대립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계약은 X물건 10억 원을 계약을 당사자가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만 A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죠. 단순한 채무이행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한 채무이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서 6번째 줄에 있죠. 단순한 채무이행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툼 있는 채무 이런 것들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안 되는 것이죠. 또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즉 이해 상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다 이러면은 이것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에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그 본인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해 상반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가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얼마든지 단순한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되고요. 또 단순한 채무이행 같은 경우도 허용되고요. 그러나 이해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허락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발생하지도 않았을 때 법률행위를 했을 때,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무권대리가 될 것이고 또 제한된 범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범위요. 이 범위는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남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용. 자, 남용이 됐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 효력은 이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요, 남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남용의 내용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될 수도 있고 일정한 또 대리권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또 남용이 됐을 때는 그 효과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리권의 소멸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은 어떻게 이제 소멸되느냐 해서 소멸 사유가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로서 본인 사망, 또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한정 후견 개시만으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죠.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만으로는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고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대리인이 파산됐을 때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다만 밑에 보시면요. 처음부터 파산자에게,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하에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성년 후견이기 때문에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피성년 후견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 무능력에서 이루어졌으면 그건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피성년 후견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임의대리 특유의 사유로서요.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되는 거죠. 수권행위 철회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할 것이고 수권행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또 그 외에도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멸됐을 때요. 자, 위임이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은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리권과 관련된 내용 한번 여러분 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서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명을.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현명주의와 맨 마지막에 보시면, 현명주의 맨 밑에 보시면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되겠죠. 현명을.
자, 현명과 관련해서 비현명을 했을 때죠. 비현명. 비현명이라는 이런 거죠. 자, 본인의 이름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몰라가지고요.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표시는 자기 명의로 표시를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현명이 되는 거죠.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해버렸을 때 이제 비현명이 되는 거죠. 자, 비현명이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A에게 효력이 발생하죠. 갑에게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이 A라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죠.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A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든지,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대리행위 하자요. 자,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 자체가 어떻습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대리행위가 바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일반적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일반적 요건으로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자, 의사표시의 일치, 또 하자 있는 여부, 이런 것을 누구를 기준한다고요? 대리인을 기준을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기준을 한다. 다만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때는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 알았던 사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대리인이 몰랐거나 알지 못했다, 과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 있죠. 그래서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본인이 안 사정이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이건 대리인의 능력이죠. 자,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능력과 관련해서요. 자,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제한 능력자도 대리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자신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대리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권 대리의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있고 현명을 하고 또 일반적인 법률행위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은 이제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라는 거죠.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 자,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는요, 효과가 미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때요, 이제 그 법률행위 효과, 요것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상대방에 의해서 대리인이 상대방에 의해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자, 그러면 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의무, 즉 X 물건 10억 원, 이 법률행위 내용뿐만 아니라 취소권, 기타 부수적 권리 의무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대리의 범죄, 즉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고요. 그냥 대리인에게 효과가 그냥 귀속될 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복대리가 있는데, 복대리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더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만약에 A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때 A가 만약에 바빠가지고 자기가 대리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A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는 B라는 사람한테 다시 어떻게 돼?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 이 사람을 우리는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복대리인. 그럼 복대리와 관련돼서는요, 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런 복임행위죠. 복임행위.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임행위를 할 때는요, A와 B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A와 B가.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대리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리인의 이름이다. 대리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리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대리인에 선임된 복대리인은 결국 누구 물건을 팔아줍니까? 갑의 물건을 팔아주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이 을과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갑
대리인 B 이런 식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 됩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복임행위를 통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는 거죠. 요 관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그 성질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양갈 2번 보시면 그러면 이런 복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복임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복임권과 관련돼서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죠. A를 신뢰하고 맡겼는데 A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는 거죠.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임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복임권이 있는 거죠. 다만 그 복임행위에 따른 복대리는 선임한 복대리는 대리인 선임했기 때문에 그 선임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만요, 이때도 만약에 A가 바빠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갑이 복대리인을 직접 지명을 했을 때요. 자,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을 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지명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직접 선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감경돼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 감경되는 내용에 이때는 그 복대리인이 부적인 맨 밑에 있죠.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만 책임진다. 이렇게 책임이 경감된다라는 것이죠. 경감된다. 자, 이에 비해서 법정 대리는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대리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그 책임은 이제 전적인 책임, 즉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임권이 있다. 대신에 그에 대한 이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제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진다라는 거죠. 자, 복대리인의 지위는요. 이 복대리인 지위는 이제 정당하게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A와 갑과의 관계가 갑과 B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A와 을과의 관계는 B와 을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효과는 갑과 을 사이에 그대로 효과가 미친다. 그러니까 대리인과 이제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갑과 을과의 관계, 갑이나 을과의 관계는 뭐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고요.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에 이제 의존하는 관계가 있죠. 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자가 다 대리권이 병존하게 된다. 다만 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이제 의존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라는 거죠. 소멸하는 것이고. 또 그 이외에도요, 대리인이 너 그만둬 그러면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소멸할 수도 있겠죠. 소멸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타 원인에 그러니까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더 많을 수가 없죠, 권한이. 그래서 대리인과의 관계 보시면요, 자, 대리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대리인이 감독을 받고요, 대리권의 존재 범위에 이제 의존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대리인의 대리권이 이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가 다 병존하게 된다. 그래서 모두가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상대방과의 관계, 본인과의 관계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복대리와 관련돼서는 여기 복임행위의 성질, 그 다음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 되느냐,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제 대리권이 없었을 때, 이제 무권 대리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리권이 없었을 때요. 무권 대리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권 대리보다는 이제 무권 대리가 됐을 때가 더 이제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요, 이제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권 대리인이 되는 거죠. 무권 대리. 자,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갑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갑 대리인 A. 이런 식으로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갑 대리인 A 하니까 당연히 대리인인 줄 알고 거래를 하겠죠.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요, 대리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뭐 이 사람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갑은 A는 어떻게 돼 있다? 현명을 해야 됩니다. 현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A 이름을 해버리면은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리의 범위가 적용되지 않고, 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는 거죠. 신뢰를 했다는 것은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는 거죠. 신뢰. 그러니까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선이 무과실이었다는 거죠.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었다. 몰랐던,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없다는 점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다고 하더라도요, 당사자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요, 갑은 어떻습니까? 갑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대리권, 유권 대리에 대해서는 발생해서 범위 내에서 소멸 전이니까 무권 대리는 세 종류가 있겠죠.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무권 대리, 대리권을 넘어가는 무권 대리, 소멸 이후의 무권 대리 세 종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당사자들이요, 현명을 하고 뭐 신뢰를 했건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상관없이 갑은 어떻습니까? 갑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효인 거죠. 자, 그러나 효력이 없지만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 효력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 갑이죠.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 법률행위시, 즉 대리행위시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면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이긴 합니다. 갑에게 무효이긴 하지만 추인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효 상태가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는 거죠. 유동적 무효 상태. 자,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됐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가 있는데,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 뭐 A한테도 되고요, 을한테도 되는 거죠. 자, 추인 거절은요, 자기가 직접 법률행위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상관없죠. 전득자에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병에게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갑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 추인 거절하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43페이지 보시면 추인해가지고요,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상대방은 누구에게도 상관이 없고요. 방법은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이제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거죠. 다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알고서 무권 대리 행위를 알고서요,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방법에 있어서 일부만을 추인한다든지 변경을 가하는 추인, 이런 거는 상대방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가리 2번은 이제 추인 거절할 수도 있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요, 밑에 무권 대리인이 이제 본인을 상속했을 때, 이때 단독 상속만 보시면 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언제고, 본인이 사망해서 본인을 상속하니까 이제 추인을 거절하겠다.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겠다. 이건 시의 측에 위배된다는 거죠. 시의 측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는 이제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또 여기서 또 있죠. 추인을 할 때요, 만약에 상대방, 무권 대리, 누구에게나 할 수 있지만, 만약 무권 대리인에게만 추인을 하고 상대방에게 추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는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갑이 A에게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철회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철회라고 하는 것은요,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추인과 철회가 양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철회를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만 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주장을 못한다. 자, 이것도 법조문 하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유효 또는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본인 갑의 의사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을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불안한 지위가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죠. 내가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빨리 좀 확답을 해달라고 최고를 할 수가 있고요. 최고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근데 최고를 해도요, 상당한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리기 싫으면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철회. 철회도 가능하다. 이때 철회는 상대방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없었던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철회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또는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철회권이 있다. 자, 최고를 했을 때는 항상 효력이 종료하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최고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이 있으면은요,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을 하고, 만약에 최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확답이 없습니다. 확답이 없다. 자, 확답이 없으면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법의 규정이 있죠. 법률의 규정. 우리 법률의 규정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냅두자라는 거죠. 현재 상태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무효 상태로 냅두자. 즉,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내에는 불안정한 지가 이제 확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기 싫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철회는요, 추인 전에만 가능하겠죠. 추인해버리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인 전에만 가능하다. 다만 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추인을 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서만 추인을 했을 때는 상대방은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철회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다만 최고와 철회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철회는 상대방이 저 A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다는 거죠. 알고서 대리행위를 하고 나서 너 무권대리니까 철회하겠다. 이것은 모순된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철회는 선의자.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자만 할 수 있지 악의자는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고는요, 너 추인할래, 철회할래 묻는 것이니까요, 선의자도 할 수 있고 악의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묻는 정도니까요, 악의자도 가능하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고권과 이제 철회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철회를 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다 이 관계로부터 벗어나겠다 해서 벗어나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최고를 했어요. 최고를. 근데 최고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 거절했다는 거죠. 자, 추인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모두가 좋은 거죠. 추인만 해주면은 갑도 좋고 A도 좋고 을도 좋고 모두가 좋은데 추인 거절 해버린 거죠. 자, 추인 거절하게 되면 결국 을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손해를 어떻게 이제 만회를 합니까? 이 무권 대리인, 이 사람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를 해서 생기는 손해가 되겠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겠죠. 결국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추인 거절을 당하게 되면은 무권 대리인에게 어떻습니까? 네가 대신 이행해라. 또는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선택해 가지고요,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추인 거절이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요, 상대방이 선택해서 주장하는 것이지 무권 대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책임은요, 일단 무권 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 증명을 못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이 있었을 때요. 자, 우리 법에서는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되어 있지만은, 단순히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요,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책임질 필요 없죠. 나중에라도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는 것은 바로 추인 거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을 것. 자, 표현대리가 성립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갑이 추인 거절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표현대리는 추인 거절을 할 수 없는 무권대리를 우리는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되면은 추인 거절을 못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질 필요 없고요. 또 철회권 행사하지 않을 것. 자기가 철회하고 빠져나가 버렸으면은 따로 A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췄으면은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권 대리하는 과정에요, A한테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 무권 대리가요, B라는 사람의 어떤 위법 행위에서 이루어졌어요. 나는 이런 무권 대리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위법 행위에 의해서 무권 대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즉 자기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A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책임의 내용은 방금 설명했죠.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것도 모순된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의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이 무권대리는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죠. 자, 제한 능력자도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 능력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무권 대리를 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무권 대리가 됐을 때 이제 법률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는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추인 거절로 귀결이 돼버렸으면 그러면 결국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자, 밑에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니까 추인을 통해서 유효로 만들 수도 없어요. 확정적 무효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는 무효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대리가 있죠. 자, 표현대리는 이런 거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대리가 있으면은 이제 유권대리가 있고요. 이제 무권대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무권대리 안에 어떻습니까? 표현대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데 단 어떻습니까? 추인 거절을 할 수 없는 무권대리.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인 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도 질 필요가 없죠. 추인 거절했을 때 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추인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요. 자, 두 가지 요건. 무권대리가 되기 위한 요건이 어떻습니까? 무권대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현명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거기다 신뢰를 했어요. 선유무과시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됐을 때는 단순한 무권대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안 집니다.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A가 이렇게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상대방이 신뢰하는 과정에서 본인 가백이 어떻습니까? 가백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죠. 귀책사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본인을 좀 희생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무권대리가 됐을 때도요, 상대방은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A가 대신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행을 못하면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A가 자력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결국 을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전득자 병에게 팔았을 때, 이럴 때죠. 자, 그래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추인 거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물건이 다시 가백에 복귀가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거래 안전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따라서 본인에게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책임이 좀 있다.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본인을 좀 희생해서라도 거래 안전, 상대방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본인에게 추인 거절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표현대리도요,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자, 무권대리가 세 종류가 있죠.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무권대리.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는 무권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표현대리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발생을 했지만은 그 권한을 초과하는 무권대리가 있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도 권한을 초과하는 이제 표현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했다, 소멸을 했다는 거죠. 소멸하면 이제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멸했을 때 이제 표현대리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자, 세 개의 요건들은 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현대리는요, 일단, 자, 상대방이요, 제3자, 다시 병에게, 병이 전득자가 되겠죠. 전득자에게 다시 물건을 넘겼을 때요.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신뢰한 이 상대방을 보호하게 한 제도예요. 따라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사람만이 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었다라고 믿는 신뢰라는 개념이 생기지, 을과 거래한 병이라는 사람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표현대리는요, 반드시 직접 상대방,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지 전득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세 가지가 모두 공통된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요건으로서요, 이제 세 개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두꺼운 글씨가 이것은 다 공통된 요건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세 개를 보게 되면요. 세 개를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요건이요. 자,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대리행위가 있어야 될까요? 대리행위. 그래서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때도 이제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리행위가 없으면 무권대리도 안 되는 것이죠. 대리행위가 있어야 된다. 다만 그 대리행위가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 권한 내,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리권 수요에 표시를 했을 때 그 표시된 범위 내에 대리행위가 되고요. 범위 내. 이것도 소멸했다고 하더라도요. 소멸 전에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대리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가 되는 거죠. 범위를 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범위 내냐 범위 바뀌냐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되겠으면 두 번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선이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여기서도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런데 126조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면 어떻습니까?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죠. 정당한 이유.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가 무슨 의미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비슷비슷하죠. 첫 번째 요건들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첫 번째 요건. 자, 첫 번째 요건은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돼야 되지만은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를 했다는 거죠. 대리권 수요에 표시를 했어요. 수요 표시를 했다는 거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지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 대리권 수요 표시는 자 보죠.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명칭, 직함 사용을 승낙했다든지 알면서 방치, 묵인했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는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수요된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고요. 대리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은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기 때문에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을 져라 이거죠.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본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본인의 귀책 사유. 자, 그래서요. 저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방금 했던 거고 네 번째요. 선이 무과실이었는데 자, 표현대리는요. 을이 주장하는 겁니다. 을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표현대리 요건도 을이 다 주장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선이 무과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선이 무과실은 스스로 을이 주장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되죠.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요. 129조 이쪽을 보죠.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 범인의 대리행위고 이제 선이 무과실이 되는 거죠. 다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요건이 발생했다, 소멸했다는 거죠. 발생했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발생했다, 소멸했어요. 발생했다, 소멸했으면 어떻습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할 텐데 소멸했는데 소멸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책임을 져라 이거죠. 책임을 져라. 그 내용은 동일한 거죠. 왼쪽과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발생했다, 소멸했고 범인의 대리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소멸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된다. 즉 소멸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가운데에 있는 고난을 초과한 대리행위가 되겠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했다는 거죠. 기본 대리권. 자, 기본 대리권을 줬으면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요. 기본 대리권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 그런데 그런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었으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져라 이거죠.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과 관련돼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사실행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아닌 단순히 고객유치, 투자상담 이런 것들은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리권은 아닙니다. 다만 공법상 대리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했는데요. 원래 있던 기본 대리권과 이 표현 대리 행위가 동종, 유사한 것임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권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당한 이유죠. 자, 정당한 이유는요, 통설은 선의 무과실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일반적으로 선의 무과실로 보지만은 단 본인 대리인이 부부라든지 가족 관계였을 때는 좀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엄격하기 때문에요, 단순히 선이 몰랐다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정황, 근거들이 있었을 경우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주고요. 특히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는요,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대리 행위실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이후의 사정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사정은.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있어서는요, 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은요,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상대방이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와 관련돼서는요,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를. 요거 대리 행실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적용 범위도 잘 기억하세요. 자, 표현 대리는요,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복 대리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125조 발생하지 않은 표현 대리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익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이 법정 대리는요, 대리권 수익 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권 수익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정 대리는. 따라서 대리권 수익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만 법정 대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이외에는 법정 대리, 복 대리, 임의 대리가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가운데요, 가운데. 자, 일상가사 대리권, 가운데는 126조에 있을 때요. 자, 일상가사 대리권도 법정 대리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을 때, 대리권도 없이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가 되겠죠.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 있으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밑에 보시면은요, 다른 표현 대리가, 이 표현 대리는요, 다 대리권에 범위 내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또 법률 행위를 했을 때요. 범위를 넘어서서 딜링을 했을 때는 이때도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6조의 기본 대리권에는 125조나 129조의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밑에 보시면요, 공법상 행위나 소송 행위,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유권 대리라고 하더라도 강행 규정 위반한 행위는 무효죠. 유권 대리도 무효인 것이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권도 없는데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강행 규정 위반은요, 표현 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행위나 소송 행위는요, 고난을 넘었다든지 하게 되면요, 고난이 없다든지 하게 되면 그럼 무권 대리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사자의 표시 행동에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예외적으로요, 이제 유추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추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하나 뭐 이렇게 기억만 하시고요. 자, 효과는요,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지 본인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 효과를 받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요,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다 적용되지만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 빼고는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표현 대리의 효과로서요, 표현 대리에 따라서 표현 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추인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본래의 권리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러나 무권대리 효과로서요, 여전히 무권대리 성질을 갖기 때문에 무권대리 효과로서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 읽었는데 거기에 효과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표현대리 주장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상대방과 표현대리 사이의 효과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 표현대리는 이것이 추인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도요, 표현대리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 행위를 했을 때의 법률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딜 행위를 할 때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은
타인명의 사용해서 법률행위는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기억하시고, 타인명의 사용했을 때의 법률관계는요, 시험에 깊이 있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 일반적인 내용 먼저 기억하시고, 큰 흐름 기억하시고,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요, 요거 하면서 바로 무효 취소 조건기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